그 얼마 전에 저도 기사를 봤어요. 그 애플이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자금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잖아. 한 건물 띄어 한 건물은 다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예, 그만큼 다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네.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시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 조정장 하락장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구멍이 맞는 그런 ETF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을 접근할 때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떤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이런 그렇죠. 것들. 그래서 이제 실제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서 자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산들을 편입하고 있는 상품이 첫 번째 컨셉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 특히 미국이 이제 공격적으로 긴축을 시행하면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품들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인플레이션은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아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가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투자 자산 하면 바로 리츠가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골드입니다. 골드. 사실은 작년 말을 떠올려 보면요. 올해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증권회사의 그 어떤 애널리스트들도 금 가격이 올해 좋을 거라고 예상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작년에 이제 금 관련 상품을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킨덱스, 캐렉스 금현물 ETF라는 네네. 금현물에 투자하실 수 있는 국내 최초 이제 ETF를 출시를 했는데, 네. 걔가 이제 유일하게 그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ETF, 금 관련 ETF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너무 암울한 전망을 내서 사실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얘를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들여서 출시를 했는데 금 가격 전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다른 팩터이긴 하죠. 다른 이유이긴 하죠. 뭐 올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좀 올라가면서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이 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결국 금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잘 기억해 보시면 어린 시절에 금반지 한 돈에 혹시 얼마 정도 하셨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제가 기억했을 때 뭐 한 90년대 중후반에 금반지 한 돈에 한 4만 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얼핏 기억해 보면. 네. 근데 지금 금반지 한 돈이 가면요 한 25만 원씩 해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대비 한 20년, 30년 차트를 보면은 뭐 6, 7배 오른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가 오르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현물 자산이 금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광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리 팩터만 놓고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 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금 가격이 올라감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하나의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이 금이라는 자산이거든요. 사실 금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안전자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하고 꼭 연결짓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가격 조정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금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금과 리츠라는 상품으로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금리잖아요, 결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연준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본인들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이제 시장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리 자산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하셨던 고배당 관련 상품들이 사실 요즘 확실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리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소위 주식을 가지고 고배당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하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품,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고배당 전략.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높긴 한데 배당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배당 성장의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배당 상품이라는, 고배당 주식은 이런 거거든요. 특정 시점에 얘가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높았어요. 근데 이 특정 시점에 주가가 빠져버리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얘를 포트에 편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착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배당 수익이 높아졌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고배당 전략인 것처럼 잘못 보여줄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소위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는 그렇게 회사의 성장에 큰 관심이 없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 네. 회사가 성장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배당을 많이 해버리면 어쨌든 회사의 성장이 조금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배당 관련해서 유행하는 전략은 제가 후자에 설명드렸던 배당을 계속 하고 있긴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계속 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보시면은 전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은행업종이나 유틸리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장 전략에는 요즘 빅테크들이 많습니다. 빅테크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최근에 배당 수익률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배당 전략들을 저희가 금리 상승기에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 자산, 증권이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증권이요? 네, 증권 중에서. 글쎄요. 주식, 채권. 일단 채권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느 나라 채권이 가장 안전하죠? 미국이 가장 안전하죠. 미국 채권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3%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네. 기억나시죠? 근데 자, 내가 투자자로 가정했을 때, 자, 주식을 사면 3%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채권은 지금 사면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무조건 3%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채권에 투자해야겠죠. 그런데 이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진이라는 형태로 배당을 계속해서 뭐 3%가 됐든 2%가 됐든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채권보다는 주식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배당을 주는 자산이라면 이제 주식을 선택할 수 있겠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지금 낮은 애들보다는 배당 수익이 높은 고배당 주식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요즘에 컨셉은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와이드모트를 설명드렸는데 네. 이런 하락장에서는 어찌됐든 변동성이 좀 작은 이런 상품들을 좀 포트에 넣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와이드모트도 좀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 ETF를 출시한 건 킨덱스가 최초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금 ETF는요, 네. 금 선물에 투자하는 ETF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DC형에서 투자하실 때는 보통 파생 비율이 40% 초과하는 상품들은 투자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ETF 라인업에 그동안에 금 관련 ETF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출시를 하면서 최초로 이제 금 관련 상품에 출시가 됐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간중간에 월물 바뀌면서 계속해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실은 얘는 이제 롤오버의 개념이 아니죠. 롤오버의 개념이 아닌데, 반대로 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금 보관 비용 이런 게 사실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물 ETF와 현물 ETF를 비교해 봤을 때 그동안의 흐름만 봤을 때는 비용은 아무래도 선물보다는 이제 현물이 좀 덜 들어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상품의 최초 고안을 좀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이제 금 시세 있잖아요. 그 온스당 네, 책정되는 맞습니다. 그 몇 달러 그거랑 완전 매칭되나요? 아니면 약간 좀 다른가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 개념은 그 온스의 가격이 네. 영국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환율이 개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금 현물은 KRX 한국거래소에 거래되는 금 시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이거를 기초지수로 하다 보니까 온스당 발표하는 뉴스에서 발표하는 금 가격하고 얘하고 가격 간에는 수급에 의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 온스당 가격에 환율을 곱하면 이 가격이 나오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국내 수급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일부는 발생하지만 그 가격의 차이가 뭐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포트폴리오 이제 자산 배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꼭 투자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자산 중에 네.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 이제 뭐 선물이라든지 그것도 현물을 막 투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잘 봐두셔가지고 네. 적절히 이제 자산 배분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의 그런 요소를 더하는 그런 네. 부분이 그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도시 봉쇄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었던 대표적으로 애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9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 팀쿡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라고 네네네. 하면서 점점 이제 분산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동남아라든지 뭐 그런 쪽이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 동남아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자할 만한 또 ETF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얼마 전에 저도 기사를 봤어요. 그 애플이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굉장히 큰 생산 기지를 마련을 해놨고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의 출발점은 사실 중국의 봉쇄 이전에 트럼프 정권 시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발생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때부터 이미 글로벌 생산기지가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 생산기지들을 글로벌 기업들이 슬금슬금 빼와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의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로 이미 좀 이전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혜에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의 대표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었거든요.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수혜를 입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중국의 봉쇄와 연결이 되면서 요즘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국가는 이제 베트남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두 가지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유일하게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투자하실 수 있는 VN30 ETF, 킨덱스 베트남 VN30 ETF,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실 수 있는 킨덱스 인도네시아 MSCI ETF를 갖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한 국가예요. 네, 아세안에서 뭐 굉장히 눈부시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 시점에 연 7%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였고요. 혹시 베트남 여행 가보셨어요? 베트남은 제가 자주 갔는데 자주 가셨어요? 이게 한 2년에 걸쳐서 한번 갔는데 약간 차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네. 외제차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불과 2년 전에는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다 오토바이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빠르게 2년 후에 이제 차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가면은 뭐 카니발도 많고, 뭐 저도 최근에는 못 가봤지만, 네. 카니발이나 외제차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해진 거죠. 바로 글로벌 생산기지의 이전이라는 컨셉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산정권이잖아요. 공산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호행적으로 따라하게 되면서 지금 정부 주도하에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단 인구 자체가 굉장히 젊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하나 중에 그 부분인데, 베트남이 전쟁을 겪은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은 사실 중년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70년대에 이제 뭐 이렇게 10대, 20대를 보내셨던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년의 개념이 없고요. 인구의 중위 연령이 20대 초반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젊은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뭐 우리나라 LG전자, SK 같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은 없죠.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직전에 제가 베트남 가서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그 전에는 어떤 어깨에 뽕이 있었냐면요, 미국을 유일하게 전쟁으로 이긴 국가라는 뽕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셌었는데 지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프라이드인데 전 세계의 모든 자금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반증하듯이 호치민에 가시면 한 건물 띄어 한 건물은 다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예, 그만큼 다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노이에 얼마 전에 지하철이 처음 개통이 됐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호치민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지하철이라는 그런 공공 운송 시스템이 없었는데, 이제는 버스는 이제 도입이 됐고, 지하철이 생길 정도로 눈부시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은 일단 정부 주도하에 그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본시장도 나름대로 발 맞추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주가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고요. 코로나 이전까지 고점이었던 부분들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돌파해내면서 나름대로 또 동학개미 운동까지 같이 베트남에서 이제 F0 운동이라고 하는데 같이 일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을 뿜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킨덱스의 시그니처 상품이긴 한데, 굉장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꼭 한번 투자를 해보십사라고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색깔이 약간 베트남과 다릅니다. 왜냐면, 일단 인구가 약 2.5억 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고요.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아세안에서 거의 제일 큰 규모이고요. 베트남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잘 사는 나라로 본인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막상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CI 분류 기준으로 말하면 베트남은 네. 아직 프런티어고 이제 이머징에 올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고 네. 인도네시아는 이미 이머징에 이제 올라와 있는 국가인데 사실은 인도네시아 증시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이 화물 변동성이 너무 커요. 채권 시장의 화물 변동성이. 채권 시장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금을 들어가고 나올 때 화물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의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한 해 따른 전략이 안 좋아서 그 성과를 다 온전히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하 자원인데요. 원자재. 네. 예, 원자재죠. 그래서 팜유 수출 중단으로 인하여 식용유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이 촉발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그래서 팜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인도네시아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셉은 니켈 들어보셨죠? 니켈은 요즘 전기차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2차 전지에 니켈이 없으면 2차 전지를 못 만드는데 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23%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전기차로의 산업 전환이 일어나면서 인도네시아의 국격이 굉장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 원래는 대부분 다 베트남향 자금들이었던 게 이제는 인도네시아향으로 좀씩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자재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부의 군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집권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재선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고 국가를 좀 발전시켜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인도네시아가 18,000여 개 정도 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거든요. 그렇죠.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처음에 이제 취임하시고 하려고 했던 게 그럼 내가 여기 공항도 깔고 철도도 깔고 항만도 깔아가지고 인프라로서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수도도 이전하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사실 그런 공약들이 이제 뭐 어쨌든 자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약간 뒤로 딜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약간 좀 그런 좀 매크로 환경에 좀 수혜를 봤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근데 반대로 보면 약간 원자재 가격이 이제 나중에 좀 안정화되고 그렇죠. 한다면 약간 좀 약간 소외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오히려 약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투자 자금이 몰리고 네. 약간 좀 젊은 층이 많이 있는 베트남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 제 개인적인 거로 그래서 봤을 때. 제가 네. 저도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 뵙고 이제 강연 같은 걸 많이 하는 편에 드는데요. 이제 만나 뵐 때마다 여쭤보죠. 베트남 가보셨나요? 그러시면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가봤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죠.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낭 다녀왔습니다. 다낭 많이 가시죠. 뭐 이런 데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낭을 가실 거면 베트남 가지 마시고 제주도를 가시고요. 베트남 가실 거면 호치민을 가보십시오. 네. 한때 소위 말하는 강남 아주머님들께서 네. 베트남 부동산 투어를 단체로 가실 정도로 맞아요.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어.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호치민이나 하노이로 많이 가셨는데 경제 수도인 이제 호치민이 아무래도 경제 발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가장 압축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베트남은 한번 가보시고 베트남이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킨덱스 베트남 VN30 ETF를 사셔서 네. 예,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시면 아마 베트남이 개혁 개방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어떤 그 공산 정권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색깔만 좀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한 30년 전에 좀 그런 네. 흐름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네. 물론 뭐 100% 똑같진 않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이거든요. 그럼요.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반사 이익을 보는 국가로서 확실히 좀 좋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